안녕하세요. 덴탈 하이제니스트입니다. 지금부터 치주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주학은 매년 6문제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과 위생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치주 조직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고요. 치주 조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치주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치주 조직을 검사할 때는 여러 가지 지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셔야 되고, 치주 치료 및 수술의 종류도 아셔야 되고요. 또 치주학 중에서도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또 전신질환자의 치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임플란트랑 치주 조직 검사 이런 것들은 다른 과목에서도 나오니까 여기서는 깊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자, 제1장 치주 조직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치은이 있고요. 치주 조직에는 그다음에 치주인대가 있고 비각질이 있고 치조골이 있어요. 연령 증가에 따른 치주 조직의 변화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쉬운 치은부터 찾아볼게요. 치은은 이 빨간색 부분이죠? 잇몸. 치주인대는 그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하늘 색깔 부분. 그 다음에 배각질은 치아에서 제일 바깥에 있는 부분. 치근을 구성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상아질이고 요거는 치수가 되겠죠? 그리고 치조골. 치조골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뼈. 됐습니다. 자, 다음 치은의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치은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자, 변연치은, 유리치은, 비부착치은. 다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부착치은, 그 다음에 치간치은, 치은유두. 자, 여기서 변연치은, 유리치은, 비부착치은은 어딜까요? 이 말은 이게 이제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고, 변연은 테두리, 그리고 비부착도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변연치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착치은은 딱 달라붙어 있는 치은이죠. 이 부분이 부착치은이 되는 거고요. 치간치은,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치은, 이 부분이죠. 치은 유두, 튀어나왔다 라는 뜻이라서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 표에서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 한번 알아맞혀 봅시다. 각하가 되어 있고요. 상피돌기가 있고 치조골에 단단히 부착이 되어 있으며 세포층은 4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고요. 색깔은 분홍색을 띠고 있고 점몰, 스티플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비각하고 상피돌기 없고 유동성 있고 3개층으로 되어 있고 색깔은 붉은색이며 점몰은 없습니다. 하나는 치조점막이고 다른 하나는 부착치은인데 요게 부착치은이고요. 요게 치조점막이 되겠죠. 네, 답을 보겠습니다. 네, 부착치은과 치조점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각질 중층 평평상피고 점막 하조직이 거의 없고 음식물과 마찰이 가장 많은 곳은 네, 부착치은이 되겠습니다. 네, 치주학 책을 근거로 하면 이제 요 설명은 뭐 부착치은이라기보다는 치은에 가까운 설명인데 이제 만약에 객관식에서 뭐 다른 거 구조물이 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착치은 이렇게 답이 있으면 답은 부착치은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치주학 책에 보면 음식물과 마찰이 가장 많다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요거 이제 상식을 이용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치은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연한 분홍색이고요. 외형은
시간 사이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경고도는 경고하고 탄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무슨 치은은 유동적이어야 되죠? 변연치은, 유리치은, 비부착 치은. 그리고 표면 구조는 그 이름도 유명한 점몰, 스티플링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상 치은이 아니고 좀 치은이 약해지면 스티플링이 소실되죠. 멜라닌 색소 침착 같은 경우는 병적으로 보지 않고 정상적인 색소로 간주합니다. 자, 치은을 조직학적 특성으로 나누게 되면 상피와 결합 조직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상피의 종류는 구강상피, 열구상피, 접합상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열구상피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설명이 이렇게 특징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이 특징에 해당하는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자, 하나씩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세균 작용을 하고 이물질을 세척해주며 접합상피의 부착의 증가에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항체가 있기 때문에 무슨 기능? 면역 기능이겠죠. 면역 기능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혈구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했을 때 분비가 많이 되겠죠. 치은 열구액은 답을 말해버렸네. 치은 열구액은 세균의 배지가 되기 때문에 치은연화치석이 형성이 더 잘 되고 촉진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부정적인 면을 나타낸 거고, 이거는 긍정적인 면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럼 답은 치은 열구액이었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 놓고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것들을 정말 눈여겨서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각각을 이제 설명을 해놓고 여기에 대한 거를 골라라. 아니면 치은 열구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치은 열구액의 작용으로 올바른 것은 하고, 완충작용, 윤활작용, 치태 형성, 이물질 산화, 면역작용,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답은 뭐다? 면역작용입니다. 딩동댕. 네, 이제 치은 섬유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여기가 이제 치아고요. 치아에서 치은이랑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뭐다? 치아, 치은, 섬유군. 그리고 이렇게 부채꼴로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을 보도록 할게요. 2번은 치조골에 붙어 있고 치은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름이 뭐다? 치조골, 치은 섬유군. 그래서 요거는 치조골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3번을 보도록 할게요. 3번은 이 연두색인데요. 치조골에 붙어 있고 또 여기 치아의 배각질에 해당하는 부위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름이 배각골막 섬유군이에요. 4번은 여기 점같이 생긴 거 보이시죠? 자, 이게 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둘러져 있거든요. 치아를 이렇게 환상 섬유군이라고 해가지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치아를.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단면으로 보면 점점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환상 섬유군은 유리치은에 포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뭐냐면 치간횡단 섬유군이라고 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치아가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아와 치아 사이를 횡단하고 있다. 그래서 치간횡단 섬유군입니다. 자, 이 섬유군의 역할은 치아의 간격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력을 완충하고 이제 그 힘을 분산을 시키는 거. 그리고 인접
주위 조직에 영양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치주 조직의 형성과 흡수에 관여를 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치주인대죠. 치주인대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특징들을 내놓고 여기에 관한 설명은 무엇인가 하고 치주인대를 답으로 체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이제 치주인대 섬유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치은 섬유군을 봤다면 이제 치주인대 섬유군을 볼 건데 두 개가 엄청 비슷해요. 자, 이제 치조골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치조골은 크게 두 가지, 고유 치조골과 지지골로 나뉠 수가 있고요. 이 지지골은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피질골과 치밀골은 같은 말이고요. 또 망상골과 해면골, 요게 같은 말이고 요거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림에서 어떤 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1번을 봅시다. 1번은 치아에 바로 붙어 있는 뼈죠. 요게 뭐다? 고유치조골입니다. 2번, 여기 듬성듬성 스펀지 같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거는 뭐다? 망상. 그리고 해면. 스펀지를 뭐 해면이라고도 하죠. 해면골. 그리고 여기 아주 치밀하게 골밀도가 높은 이 부분은 치밀하니까 치밀골, 피질골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연령이 증가하면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마디로 약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일단 치은을 먼저 볼게요. 치은은 전몰이랑 각하도, 대사 능력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리고 치은 태축, 부차치은의 폭이 커진다,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치주인대를 보도록 할게요. 치주인대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얇아질까요? 두꺼워질까요? 두꺼워지죠. 두꺼워지고 샤피 섬유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이 관찰되냐면 가끔씩 석회화 물질이 관찰될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백악질을 보도록 할게요. 백악질은 침착, 투과성, 부착력이 어떻게 된다? 감소합니다. 그리고 열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은근히 중요하니까 잘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그냥 생각하시면 저절로 그냥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치주질환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적인 원인과 전신적인 원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건데 일단 국소적인 원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치태 그리고 치석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교합성 외상, 외상성 교합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치태는 임상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거의 진짜 모든 병의 근원이 치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쨌든 임상적 중요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치아오식증, 치은염, 치주질환, 치주조직 파괴, 치아상실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요. 치은염과 치태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착성, 비부착성, 상피부착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고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을 표시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인 치석이 있고, 자, 기타 원인은 획득피막, 백질, 음식물 잔사, 해부학적 이상, 식편 앞입. 이거는 푸드 인펙션이죠. 그 다음에 구호, 수혈이, 크라우딩이 심하면, 삐뚤빼뚤한 게 심하면, 또 치주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불량 치과 시술, 뭔가 제대로 안 해놨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아 수복물의 형태가 불량할 경우에 만약에 뭐 인레이를 했어요. 와동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수복이 이런 식으로 됐다. 이렇게 매끈하게 스무스하게 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턱이지게 수복이 됐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에 계속 치태가 끼겠죠. 또는 뭐 레진 필링을 하는데 와동이 이만큼 형성이 됐어요. 와동이 이만큼 충치 제거를 하고, 근데 레진 필링을 이 정도로만 해버렸어요. 여기 틈이 있어. 그러면 여기 우식이 생기겠죠. 당연히 뭐 여기 세균이 계속 몰리고 그러면 치은까지 이렇게 전염이 돼서 치주 조직도 파괴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개방 치아 공간. 이건 뭐냐면 만약에 보철물을 했는데 이게 치아가 제대로 딱 붙어 있지 않고 좀 틈이 있다. 그러면 뭐 음식물이 계속 껴서 치주 조직에 파괴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정을 좀 많이 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교정할 때 이제 뭐 철사로 된 유지장치, 고정식 유지장치를 붙일 때 이제 레진을 이렇게 레진으로 고정을 시키는데 이 레진이 흘러 들어가서 잇몸 아래까지 흘러 들어갔다. 그럼 그때 또 잇몸이 붓고 피나고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료진들이 시술을 잘 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 다음에 교합성 외상. 교합성 외상이 생기면은 또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힘을 받으면 그쪽 부분의 치주가 좀 망가지거든요. 이거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다른 과목에서도 또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면 전신적인 원인을 보도록 할 건데요. 영양 상태, 전신질환, 내분비 이상, 유전, 뭐 등등, 약 복용, 알러지, 스트레스, 흡연, 또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비타민 B가 결핍이 되었을 때는 치은염, 설염, 구각구순염, 구강점막에 대한 전반적인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만약에 비타민 A가 부족하다 그러면 치유가 지연되고 C가 부족하다 그러면 출혈, 그리고 색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D는 뼈에 관한 거죠. 그래서 골소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틀린 오답으로 연령 증가가 있거든요. 증가. 물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치주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요건들이 많이 펼쳐지긴 하겠지만 연령이 무조건 증가한다고 해서 치주 질환이 무조건 생기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기 때문에 요게 나오면 이제 오답인 거죠. 자, 치주 조직 질환을 보도록 할게요. 치주 조직 질환에 크게 일단은 치은 질환부터 볼게요. 치은 질환에서 치은염의 임상적 양상들을 쭉 정리를 한 거예요. 치은염이 생기면 출혈이 나타나고 색깔이 점점 선홍색에서 거의 뭐 푸르스름한 빨간색 정도의 색깔로 점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한 것도 조금 없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출혈, 부종, 박리 벗겨지고 수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거는 파괴가 되고 재생이 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뭐 파괴가 되는 게 더 커버리면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표면 질감의 변화, 전몰이 소실되는 게 정말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매끄러워지고 반질반질 윤이 납니다. 윤이 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쵸? 자, 뭐가 퇴축하겠어요? 치은이 퇴축하겠죠. 그리고 외형은 이제 붓게 되는 거. 스틸만 균열이 있고 또 맥골팽윤. 맥골팽윤은 뭐냐면 이제 치아가 있고 여기 치은이 있으면 치아를 뭔가 튜브처럼 감싼 것처럼 여기가 땡땡 부어요. 그거를 맥골팽윤이라고 하고요. 스틸만 균열은 쉼표 모양처럼 균열이 발생하는 거를 요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뭐가 증가합니까? 치은 열구액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확인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치은 퇴축의 임상적인 특징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치수가 변성되고 치근면 우식증이 발생될 수 있죠. 왜냐하면 치은이 잇몸이 내려갔으니까 그만큼 더 노출이 많이 되는 거니까 치근면 우식증이 생길 수가 있고 치수가 뭐라 해야 되지? 더 이제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변성이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여기가 덮여 있을 때는 옷을 입은 것처럼 따뜻하고 뭔가 예민하지 않은데 이만큼 이제 벗겨지게 되면 내려가게 되면 그만큼 잘 느끼겠죠. 그래서 지각 과민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아 사이사이에 원래 잇몸이 뾰족뾰족하게 나야 되는데 이게 퇴축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계속 음식물 끼고 뭐 밥 먹으면 밥 잔사가 여기 계속 끼고 고춧가루 여기 끼죠. 그래서 치태랑 세균이 이쪽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좀 헷갈리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치은 퇴축이 생긴다고 해서 치준항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치은 퇴축은 말 그대로 잇몸이 내려가는 거죠. 잇몸이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치주낭이 이렇게 생기는 거랑은 별개의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만약에 치은퇴축으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아닌 것은, 바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 이갈이의 원인이 된다. 아니죠? 이갈이의 원인이 되는 게 치은 퇴축이 됐기 때문에 뭐 이갈이를 한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면 말이 되겠죠. 이갈이를 했을 때 치은이 퇴축될 수는 있는데 반대는 아니고요. 타액 분비가 감소한다. 무슨 상관이죠? 그리고 외상성 교합이 발생한다. 이것도 반대죠. 외상성 교합이 발생함으로써 치은이 퇴축될 수는 있어도 그 반대는 말이 안 됩니다. 치면세균막 관리가 쉬워진다. 아니죠. 더 어려워지죠. 축적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치주학 책에는 치간단 쪽으로 이동해서 치근이 노출된다는 설명 한 줄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문제가 종종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 나오니까 그리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치은 퇴축이 뭔지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은 퇴축이 되면 지각감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급성 치은 질환을 보도록 할게요. 급성 중에서는 급성 궤양성 괴사성 치은염, 그리고 급성 포진성 치은 구내염, 그리고 급성 치간주의염,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먼저 급성 궤양성 괴사성 치은염을 보도록 할게요. 20, 30대에서 호발하고요. 치간 유두가 괴사를 하는 거예요. 치간 유두가 괴사를 하는 거고 연조직이 어떤 모양처럼 파인다? 분화구 모양처럼 파이게 돼요. 그게 이제 뭐 궤양에 가까운 의미겠죠? 그리고 괴사가 되잖아요, 괴사. 그러니까 악취가 발생하고 출혈, 동통이 나타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한다? 일단 깨끗하게 해줍니다. 치태 제거를 하고 치석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빨리 나을 수 있게 균에 이기도록 항생제를 투여하고요. 2시간마다 따뜻한 물로 희석한 어떤 거 과산화수소수로 양치를 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게 아니라 따뜻한 거예요. 네,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급성 포진성 치은 구내염 7일에서 14일, 1, 2주 정도 지나게 되면 자연으로 치유가 되고요. 이거는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죠? 단순 포진 헤르페스에 감염이 된 거예요. 보통 어린아이에게 빈발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아프기 때문에 도포마취 실시하면 되고 또 많이 피로하면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많이 빈발하고요. 아시클로버를 투약하면 됩니다.
이제 급성 치간주의염인데요. 보통 맹출을 할 때 맹출과 관련해서 이런 치간주의염이 많이 생깁니다. 붓고 아프고 그러니까 연하 침 삼킬 때도 힘들고 저작할 때도 좀 힘들어요. 아프고. 그리고 입을 열 때 보통 이거 제3대 구취에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입도 잘 안 벌어지고. 그리고 염증이 치간에 국한되었다 보니까 치아 동료가 있진 않아요. 그리고 치간주의염이 더 이제 심하게 번지면 치간주의 농량으로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만성 박리성 치은염. 상피 탈락, 박리니까 탈락하는 거예요. 미란 협측 고발, 협측에 주로. 왜냐면 사진이나 뭐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잇몸 부분에 이렇게 막 까지고 그런 거 본 적 있죠, 사진으로. 그래서 협측에 호발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발적, 붉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치은이 비대해지는 또 치주 질환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치주 질환 중에서 급성 치주 농량이 있고 만성 치주 농량이 있는데 요걸 이제 비교를 해봅시다. 급성이면 제일 큰 특징이 뭐예요? 아프고 뭔가 급하게 생겼고 그 염증 반응이 되게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만성은 서서히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거라서 아프지도 않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했으니까 뭐 계속적으로 동통이 있지만 막연하고요. 요거는 급성이라서 동통 심하고 붉고 윤택하고 스티플링 없어졌으니까 윤택한 거고 종창 요게 이게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만성은 적고 둥근 누공이 있고 뭐 다른 특징은 그닥 없습니다. 그리고 타진을 했을 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만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동료도 있고요. 만성은 약간 소승 기본이 있지 동료도가 그렇게 심하게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신질환은 체온이 상승하고 림프선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싸우는 그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하니까 이렇게 열이 올라갈 수 있지만 이제 만성은 그렇진 않아요. 삼출물도 둥근 농량으로 발생을 하지만 쉽게 생각해서 얼굴에 이제 급하게 뭐 여드름이 났어요. 그러면 둥글게 이렇게 농량이 있죠. 그 안에 이제 고름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성일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조금씩 배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사선을 보면은 급성일 때는 뭐 특별한 소견이 없고 만성일 때는 측은 측의 벽이 뿌옇게 흐리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뭐 만성 치주 농량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틀린 것은 급성 치주 농량의 특성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그래서 두 개를 막 특성을 섞어 놓고 뭐 그렇게 하면 문제 내기 참 좋죠. 요거도 올해 아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보세요. 만성 치주 농량의 특징을 골라라 그랬는데 뭐 치근단에 주로 나타난다 또는 전신적인 특성으로 뭐 체온이 상승된다 또는 뭐 방사상 동통이 엄청 크다 치은박리가 있다 그리고 방사선 영상에 특이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는 이제 누공을 통해 간헐적인 농이 배출된다 이러면 뭐가 답이에요? 누공을 통해 간헐적으로 농이 배출된다 라고 하는 게 정답이겠죠. 자, 농량의 특징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은 치주낭이다. 그럼 뭐예요? 치주농량. 치주농량이고 치수가 기원이면 이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농량이 생기면 뭐다? 치근단 농량. 치근단에 이제 생긴 거니까. 그리고 감염으로 인해서 생겼다. 더 읽어봅시다. 치아 상태는 생활치다.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서 변화가 없다. 남는 건 치은 농량밖에 없겠죠. 치은 농량이고요.
자, 치주 농량은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치주 이런 쪽에서 이제 뭔가 잘못돼서 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생활치일 때 이렇게 보통 나타나고 측벽을 따라서 투과상이 나타나요. 여기가 이제 검게 보이게 되겠죠. 흰색이 뭐다? 불투과상이고 검정색, 그게 뻥 뚫린 거잖아요. 그래서 뻥 뚫린 측벽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되면 아, 요게 치주 농량이구나 판단을 하면 되겠고요. 치근단 농량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끝에 신경치료를 다 해놨으니까 실알치 아니면은 뭔가 여기가 염증이 생겨서 신경이 다 죽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 끝에 생기면 치근단 농량인 거고요. 그리고 잇몸에 이제 뻥 이렇게 혹처럼 이렇게 나요. 이거를 이제 보면은 엑스레이로 찍어 보면은 잇몸이니까 별로 안 보이잖아요. 엑스레이는. 그래서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 진짜. 별 5개 치시고 이거는 매년 나온다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조기접촉, 다른 말로 조기접촉이라고도 하는 이거는 무엇일까요? 교합성 외상입니다. 아니면 외상성 교합.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이 특징을 써놓고 이거를 골라라. 아니면 이거에 대한 맞는 설명으로 맞는 것은 뭐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파란 색깔 색칠되어 있는 거 지문으로 많이 나오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일단 치은태축 외상이 교합성 외상성 교합이 생기면 치은이 태축되고 치주낭이 형성되고 그렇지만 이 치주낭이 형성되는 게 교합성 외상으로 유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치주낭이 생성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백악질이 과증식합니다. 왜냐면 백악질이 이제 뭔가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더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이겨내려고. 그래서 백악질이 과증식할 수 있고 또 수직적으로 이제 힘을 가하는 거잖아요. 교합성 외상이. 그러니까 수직적 골파계가 생기고요. 그런데 이제 교합성 외상으로 생긴 수직 골파계는 가역적이에요. 회복 가능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염증성으로 생긴 골파계는 비가역적이에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또 치근이 흡수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치아의 뿌리가 짧아질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또 다른 특징은 동요도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치주 인대강이 증가합니다. 이것도 요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뭔가 이제 외부의 압력에 견디기 위해서 얘네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치조백선이 소실됩니다. 치조백선 여기가 소실되고요. 그 다음에 저작, 타진할 때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뭘 해줘야 되냐? 교합 조정을 해줘야 돼요. 교합 조정. 그리고 그치아만 많이 닿으니까 교모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치아만 많이 닿는다. 그치하면 빨리 닿는다. 이게 외상성 교합성 외상입니다. 자, 치주 질환의 역학. 요거는 통계학이랑 자주 비슷해가지고 거기서 자주 나오고요. 그다음에 비외과적 치주 치료는 치석 제거와 치근할택이 있죠. 그게 요거는 이제 치면세마랑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선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제7장 치주외과술이고요. 치주치료인데 외과적으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뭔가 째고 피가 나고 막 이런 거. 수처를 하고
그런 것들. 어쨌든 이런 데 사용되는 이제 기구 이런 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치은판막 거상 및 이동을 할 때 쓰는 기구가 뭐예요? 점막, 골막, 박리자, 페리오스틸 엘리베이터죠. 이거 쓰이고요. 스케일러와 큐렛. 왜냐면 그 치주에 막 묻은 치석 같은 거 제거하고 치근을 활택하게 만들어야지 여기에 부착력도 증가하고 회복력도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스케일러와 큐렛이 필요하고요. 또 외과적인 시술이니까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가 나는 걸 지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혈겸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보호하기 위해서 쓰이고 동통 경감 그리고 치아 고정, 치유 촉진, 과도한 육아 조직 방지, 지각 과민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치즈포대입니다. 음식물도 안 들어가게 위생적으로 보호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저작 기능 증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치즈포대가 있는 곳은 저작을 하면 안 되죠. 저작하라고 그거를 덮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환자 교육하는 거. 우리의 역할이니까 정말 잘 나옵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선에서 뭐 거의 출제가 될 거고, 네, 주의해야 될 게 수술 전과 후의 주의사항이 좀 약간은 다를 수 있으니까 구분하는 것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첫날에 균열증으로 인해서 뭐랑 뭐가 온다? 무력함과 오한이 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이거 모르시면 틀릴 수는 있으니까. 그다음에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한다? 이건 상식이죠. 냉찜질을 해야 되겠죠. 혈관을 수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종창은 며칠 후 소실될까요? 한 2에서 4일까지 간 다음에 소실됩니다. 뭐 2, 3일이라고 표시가 된 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통, 아픈 거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아플 시 6시간마다 진통제 2알을 먹어라 라고 주의사항 설명을 해드리면 되고요. 항생제는 술전 시작 며칠간 5일간입니다. 술전부터 약간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먹었다가 5일 동안 연속해서 먹으면 됩니다. 종창이 계속 있을 때 무슨 찜질? 이때는 온찜질입니다. 혈관이 확대가 되어서 백혈구가 빨리빨리 이동을 하도록 해서 피가 이쪽으로 몰려서 백혈구가 얘네들을 잘 싸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엔 냉찜질, 출혈을 막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염증 반응을 뭐라 해야 되지? 나중에 잘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할 때는 온찜질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치즈포대는 3시간 동안 굽기 때문에 3시간 동안 주의해달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상하세간액이 이동을 하면서 느껴지는 거, 더 잘 느끼는 거, 지각, 과민증입니다. 요거도 진짜 단골 문제로 많이 나와요. 지각 과민증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고르라. 아니면 특징을 설명을 해놓고 요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죠? 지각 과민증. 이거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필기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치주 판막술, 또는 치주 수술을 하고 나서 주의사항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무기력과 오한이 올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첫날은. 맞는 설명이죠. 또 균열증이 생긴 경우에 이틀간 항생제를 복용합니다. 5일간이죠. 그리고 유동식 섭취를 위해서 빨대를 사용한다. 빨대 사용하면 안 되죠. 이건 발치했을 때랑 원리가 똑같아요. 그리고
클로로헥시딘으로 자주 양치하게 한다. 땡. 아닙니다. 그게 따갑잖아요. 자극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알코올성 음료를 다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요것도 필기해 두세요. 그리고 염증 반응에 의한 종착은 수술 후 바로 다음날 없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땡이죠. 2에서 4일 정도 간 다음에 소실될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차가운 거나 뭐 칫솔질에 의해서 반응을 한다. 또는 뭔가 노출된 치면이 있을 때 자극이 되면 감수성이 항진된다. 또는 상하세간의 그 액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억제하는 치료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지각감인증 이라고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치주 수술의 종류를 보면 치은연화소파술, 요건 뭐예요? 치석 제거하고 나서 치근할텍스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큐렛을 하게 되죠. 그 다음 단계 치료가 뭐다? 치은박리소파술. 그래서 그게 이제 치은연화소파술이 요거고요. 큐렛이고요. 그 다음에 치은절제술.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별표 치세요. 그리고 치은성형술, 이계부 병변의 치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치은연화소파술을 보도록 할게요. 적응증을 살펴보고 여기에 이제 맞는 것을 골라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깊지 않은 골낭, 연상연하에 깊지 않은 골낭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제 치주 처치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성이 생기면 하면 되는 거고 회복 가능성이 있는 부위에다가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치은절제술,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과정은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빨리 말씀드리면 치은이 있으면 이렇게 절제를 해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기만 하고 봉합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니들은 필요가 없다. 자,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이거 적응증을 나타낸 것이다. 무슨 적응증일까?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치은 증식. 치은이 막 증식됐을 때 뭘 해야 되죠? 치은을 잘라내야 되죠. 그리고 치은 이계부 병변의 치료를 할 때 또 치은을 잘라내야 되겠죠. 또 치은연화 오식증. 이게 뭔 말이냐면 치은연화에 여기 오식이 있어요. 그러면 잇몸이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 여기 접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잇몸을 잘라내는 겁니다. 또는 치아가 보이는 부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걸 좀 길게 하고 싶다. 임상적 시간을 길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잇몸을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만큼 도려내는 겁니다. 잘라내면 이만큼 길어지게 되겠죠? 그럴 때도 쓰게 되고요. 뭐 미용 목적으로 치은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꽤 많죠. 그리고 치유두 형태가 이상하다. 뭐 많이 증식됐을 때 그걸 잘라낼 수도 있고요. 가끔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이제 전치부가 이렇게 치관을 그린 거고 뾰족뾰족하게 치은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요런 식으로 완전 동그랗게 증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별 이상이 없는데 염증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생긴 것 자체가 애초부터 이런 식으로 생겨버리는 환자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럼 요때 미용을 위해서 절제,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금기증 한번 살펴보시고요. 치은 절제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치은 절제랑 뭐 거의 비슷한 맥락이고요. 이쁘게 만드는 거예요, 치은을. 그리고 이계부 병변의 치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치근 분리술, 치근 절제술, 터널 형성. 치근 분리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치아를 아예 두 동강을 내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염증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요거 두 동강을 내가지고 여기 염증 치료를 하고 완전 이게 분리를 해주면 이게 여기 다시 정상적으로 차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치근 절제술은 뭐냐면 어디를 잘라내는 거냐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한 개 이상을. 요렇게 또는 요렇게 잘라낼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치근 절제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터널 형성. 터널 형성은 이런 식으로 구멍을 내서 이제 치은은 이런 식으로 덮이게 되겠죠. 여기에 치간 칫솔을 이렇게 막 집어넣고 해가지고 구강 위생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일부러 공간을 뻥 뚫어줍니다. 자, 이거랑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치근단 절제술이거든요. 치근단 절제술은 여기 이제 염증이 있기 때문에 요거 끝에를 절제하는 걸 치근단 절제술이라고 하고, 요거는 그 치근단의 염증과는 별개로 여기 이런 부분에 염증이 생기니까 요렇게 잘라내서 치유를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근단 절제술이랑은 완전 다른 치료인 거예요. 자, 드디어 8장 임플란트까지 왔습니다. 임플란트 유지 관리에서 치과 위생사의 역할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지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임플란트를 막 탈착해가지고 그 상태를 확인한다. 아니겠죠. 뭐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 조직을 외과적으로 절제한다. 이것도 아니겠죠. 이거는 치과 위생사의 역할도 아니고. 그리고 육안으로 발견된 병소가 없더라도 뭐 주기적으로 탐침을 한다. 이것도 뭐 틀린 얘기고. 초음파 스캐너의 금속 팁을 이용해서 침착물을 제거합니다. 아니죠. 이거 플라스틱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치면 세균막 관리 및 구강 위생 교육을 실시한다. 이게 맞겠죠. 책에 보면 거의 이 내용만 그냥 몇 줄로 꽉꽉꽉꽉 채워져 있어요. 구강 위생 교육에 대해서 치면 세균막 관리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나올 수도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고요. 자, 제 10장 마지막 장이에요. 전신질환자의 치주관리. 요것도 중요하죠. 심혈관계 질환 중에서는 이거랑 뭐 협심증 등등이 있는데, 자, 항고혈압제 이런 걸 보니까 뭐죠? 고혈압이죠. 고혈압. 이걸 먹고 뭐 진정제가 들어가면 저혈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라. 혈관 수축제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고혈압인데 혈압이 높은데 수축을 해봐요. 더 높아지겠죠. 고혈압 환자도 감염에 취약하니까 요거 방지를 위해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통 스트레스가 없는 오전에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에피네프린은 1대 10만 이상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수축제가 없는 마취제를 사용을 하시고요. 네, 고혈압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협심증 환자일 경우 발작 시 혀 밑에 뭘 투약한다? 나이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도 하죠. 이걸 투약합니다. 작년에는 당뇨병이 나왔거든요. 올해는 고혈압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내분비 장애 관련되는
그 병이고요. 읽어볼게요. 조절될 때까지는 항생제와 진통제만 투여하고 만약에 조절이 됐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 환자분들처럼 치료를 하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시간 이내에 수술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말이고요. 1대 10만 이하로 에피네프린을 사용해야 되고요. 아침 식사 후, 여기 왜 특히 식사 후가 들어가 있냐면 당뇨라서 그래요. 당뇨병. 왜? 당이 떨어지니까 식사를 하고 나서 당을 좀 충전하고 나서 와야 되겠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는 오전 시간을 이용합니다. 치유 지연으로 인해서 감염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감염 같은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동료도가 증가합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왜? 감염이 취약하니까.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저혈압이 유발 가능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콜라겐 대사 변화로 인해서 치료 중에 대사성 산증도 유발이 가능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기억을 해두시고 아, 당뇨병에 대한 설명이구나 하고 체크 쉽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당뇨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뭐 오후에 한 다음 틀린 거겠죠? 또 내분비 장애 2개 정도가 더 있는데 무슨 질환은 혀가 비대해집니다. 뭐겠어요? 갑상선 질환입니다. 갑상선 질환의 또 다른 특징은 쉽게 피로해집니다. 자, 내분비 장애라고 하면 호르몬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호르몬. 그래서 임신을 하면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죠. 간단한 시술 및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치료를 최소화해야 되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 기간이 뭐죠? 1기와 3기. 그리고 통상적 치료가 가능한 거는 이제 안정기에 들어서는 2기가 되는 거겠죠. 네, 감염성 질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성 질환에는 간염, 결핵, 에이즈 같은 것들이 있고 감염성 질환에 걸리신 분들을 이제 보실 때는 소독과 보호장구를 아주 철저히 해서 내가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분들은 또 다른 병에 쉽게 감염이 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장구를 철저하게 챙기고 소독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자, 간염은 회복된 무슨 간염은 일반적인 치주 처치가 가능하다. 무슨 간염? A형 간염이에요. 회복된 A형 간염은 일반적인 치주 처치 가능하고요. 자, 여기까지 치주학 다 끝났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이번에 또 작년에 그 총 몇 문제였지? 아, 6문제였죠. 6문제 중에 한 문제 빼고 다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이 키포인트를 기억하면서 공부를 해주시고 문제를 많이 풀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언급되지 않았던 것들 오답 노트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100점 맞을 수 있으실 거예요.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과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